반대 시위 이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 이거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급격하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2022년도 무렵이죠. 안녕하세요.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이명찬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오늘도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쌀파동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25년 이 21세기에 일본에서 쌀이 비싸져서 쌀밥을 쉽게 먹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도는 게 이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 무슨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얘기했었잖아요. 한국에서는 보릿고개 얘기가 유명한데, 물론 이제 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보릿고개 그러면 금방 아는데, 요즘 10대, 20대들은 보릿고개 그러면 알까요? 근데 어쨌든 보릿고개라는 게 옛날에 우리가 저도 그게 해당되지만, 보리가 이제 피어나서 그게 수확이 되기 한두 달 전에는 거의 보리나 쌀이 다 떨어져 버려요. 먹을 게 없어서 헤맨다는 거죠. 그걸 보릿고개라 그래. 하루라도 빨리 이제 추수가 돼서 보리쌀이 나오게, 그 보리가 나오는 게 한 5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 4월 되면 이미 벌써 이 보리쌀조차도 떨어져가지고 이 먹는 게 힘들었어요. 그걸 보릿고개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일본에 쌀고개가 있는 거예요. 쌀고개. 쌀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쌀 사 먹기가 애매하니까 이제 뭐 거의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뭐 스파게티를 먹는다든가 소바를 먹는다든가 빵을 먹는다거나. 물론 일본이 본래 그 빵을 좋아하고 소바를 좋아하고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 민족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래프를 한번 보게 되면은, 이 2022년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딱 하니까, 여기 한번 보시면 빨간 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식빵이고 여기 녹색이 소맥이죠. 소맥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에서 수입돼 들어오는 건데, 이게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폭등한 것도 있고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래서 이중으로 가격이 뛰기 시작하죠. 이게 가격이 뛰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쌀을 사 먹는 거예요. 이게 소맥이 가격이 뛰니까 빵 가격도 오를 거고 뭐 소바 가격도 오를 거고, 여러 가지로 어쨌든 소맥과 관련되는 식품들이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피난처로 쌀을 먹기 시작해요. 쌀밥으로. 그 쌀로 주식이 이동해 온 거죠. 그래서 쌀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쌀 가격을 이렇게 그대로 쭉 가다가 언제 한 2024년도 4월, 5월 이때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해요. 그냥 급경사로 올라가는데 완전히 막 쫙, 그냥 비행기가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전투기가 그냥 고공을 향해서 올라가듯이 쌀값이 올라가는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됐을 때 왜 이러냐 하고 이제 난리가 났죠. 그때 농수산성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는 누군가가 매점 매석해서 그렇다. 매점 매석해서. 왜 매점 매석하느냐? 그걸 이유를 정확히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뭔가 매점 매석했다. 그런데 매점 매석하게 된 하나의 그 계기로서는 이렇게 또 얘기해요.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잖아. 일본은 30년 가까이 물가가 거의 안정적이었고 오히려 마이너스고 이랬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그 2023년, 24년 정도에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 물가가 오른다는 거는 지금보다 가격이 앞으로 있으면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쌀값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쌀을 내가 사놓으면은 미래는 쌀 가격이 100%라도 더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쌀을 한 포대 쌀 걸 두 포대 사놓으면은 미래 가격이 올랐을 때 조금 이득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전부 다 이게 지금 모든 물가가 오르니까 지금 미리 사놓자, 이런 생각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른 것 자체가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요. 한 포대 살 걸 두 포대 살 수 있거든. 한 몇 개월 지나서 살려면 그때는 몇 % 오를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한 포대 살 거 두 포대 샀다 그러면은 갑자기 확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 얘기가 한동안 또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농수산에서 하는 얘기가, 그럼 결국은 이제 이걸 매점 매석하는 사람들이 나쁘다. 그게 주로 이제 도매가 많이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이쪽으로 유통관계에다가 죄를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다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쌀 양이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 보면은 2023년도에 한 40톤 정도가 수확이 줄어들었어요. 2023년도에. 이게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왜 그러냐면은 그 통계치를 내보니까 그때 쌀 수확량이 줄어들고 나서 그게 이제 확 줄으니까, 그 다음에 민간 재고량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한 40톤씩 계속 적더라는 거예요. 전년도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수확이 줄었으니까. 그게 이제 그 수확을 줄은 수확만큼만 어쨌든 도매상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창고에 이렇게 적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창고 적재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치를 보니까 한 40만 톤씩 계속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 뒤로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뭐라 그랬냐면은 23년도에 그렇게 적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24년도에 새로운 쌀이 출수가 되면은 출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닌 게 이게 뭐 땡겨서 먹기 시작한 거예요. 앞에 전량이. 이게 땡겨서 먹으니까 재고량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24년도 생산되는 양은 평소하고 비슷하다 그러면은 양은 늘어난 게 없잖아요. 근데 앞에 23년도 40만 톤 줄어들었잖아. 이걸 어디선가 보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축 밀어가지고 40만 톤을 보충하든가 수입을 해서 보충하든가 그렇게 하고 24년도는 평년하고 똑같이 산출이 되면은 평년하고 똑같이 되니까 여기서 만약 40톤 땡겨가게 되면은 여기 또 40톤 모자랄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가장 큰 그 문제는 2023년도 수확량이 40만 톤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딴소리 한다 이거예요. 유통에 문제가 있다. 다른데 그 문제의 소지를 자꾸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쌀값이 떨어지지 않는데 문제는 그러면 빨리 수입을 해가지고 수입해서 많이 풀어버리면 이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수입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쌀 부족해서 쌀 가격이 그렇게 뛰었다는데 미국 쌀 수입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보니까 너희들 관세가 700%더라. 트럼프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들 말이야 수입 관세가 쌀의 700%를 매겼더라. 미국 쌀에 대해서. 말이 되냐 이렇게 하니까 일본에서 난리가 났죠. 아니 700%가 아니라고. 근데 사실은 700%가 아니에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 어떻게 통계 지냈을 때 600 몇십 프로 그렇게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341kg당 341엔인가가 관세가 붙어요. 7만 톤인가? 그 기본적으로 그 미국으로 또 수입하게 돼 있는 그게 양이 일정한 정해진 양이 있어요. 거기에는 341엔 관세가 붙는 거예요. 1kg. 그러니까 그게 관세 퍼센트로 환산해 보니까 한 20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인데 그만큼 수익은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만 이제 상정된 액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관세가 붙는데 700%까지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일본한테 이제 너희들 관세가 너무 높다. 우리 미국 여러 가지 제품들을 너희들은 사지를 않고 그래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이렇게 심한 거 아니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또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하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일본의 자동차 관세를 24%를 매긴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관세를 떨어뜨리려면은 다른 뭔가를 줘서 미국의 수입 적자를 흑자로 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본이 수입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수입할 거냐? 거기에서 쌀 문제가 얘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일본의 쌀이 부족해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뛰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관세 문제,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미국에서는 700% 관세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자, 이제 이런 이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그래프를 한번 보면요. 주식용 쌀의 수요량의 추이를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과거부터 쭉 이 쌀의 수요량이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급경사로 줄어들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944만 톤 정도가 필요했는데 1년 소비량이 지금은 쭉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705만 톤 정도까지 내려가서 700만 톤까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일본 사람들이 쌀을 덜 소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발생하냐면은 일본 정부가 자, 농가에서 과거에 이 정도 944만 톤을 생산하던 이 쌀을 수요량이 조금씩 줄어드는데 계속 그걸 생산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쌀값이 떨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일본 정부가 그걸 매입해줘야겠죠. 비싸게 싸줘야겠죠. 그러면 그게 일본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농경지를 축소시키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쌀을 적게 산출하라고 계속 강요를 하는 거야. 아니 보통은 많이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게 기본적인 정상이잖아요. 그걸 한번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모든 국가들이 쌀을 어떻게 생산하냐면은 각 국가의 쌀 생산한 추이를 보게 되면은 하늘색이 베트남이고 분홍색이 중국이고 요게 독일이고 이게 세계 평균이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거고요. 타이 전부 생산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병충해를 방지한다든가 농약을 잘 개발해가지고 아주 효능이 좋은 농약을 개발하면 수확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마땅한 거예요. 모든 정부들은 대부분의 정부들은 수확량을 늘려가고 있어요. 그건 여러 가지 그 농사 비법을 개발한다거나 품종을 개량한다거나 그런데 유독 일본만 생산량을 줄여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하나의 해답이라고 보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의 소비량은 줄어들잖아요. 이 소비량은 이렇게 줄어드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작년에 생산한 양을 올해 그대로 생산하게 되면 계속 남을 거 아니야. 매년 이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게 뭐냐니까 농지를 축소시켜 나가면 축소시킨 만큼 보조금을 엄청나게 주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경작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뭐 밭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주택지로 바꾼다든가 그렇게 바꾸면서 보조금을 엄청 받아요. 그러면 이제 보조금을 돈을 받잖아. 그 돈을 받으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전부 그 제2의 농협에다가 농협이 은행을 운영을 해요. 거기다 돈을 맡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뭔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금을 많이 준단 말이야. 보조금을 많이 주고 거기에서 생기는 보조금 그 현금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제2 농협의 은행으로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협의 이 저금이 1960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 금액이, 저축 금액이.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왔냐? 일본에서 한 서너 번째 가는 대형 은행이 된 거예요. 메가뱅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 하니까 일본의 농가, 이 농지 축소, 그 다음에 보조금, 그리고 쌀이 생산되면은 이게 쌀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요. 일본 정부가 쌀값을 책정을 합니다. 왜? 쌀값을 높게 책정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농촌 어민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명목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쌀 생산을 많이 하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많이 팔면 돈 벌 거 아니야. 그런데 농지 축소를 자꾸 시키잖아.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그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영소업이 되겠죠. 소농공이 되죠. 소농공. 그걸 이제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1헥타르 미만의 그 소규모 농사를 짓는 사람이 46% 정도 돼. 그다음 1헥타르에서 5헥타르 정도 짓는 사람들이 30한 2, 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5헥타르, 10헥타르 사이가 5% 좀 못 되고 그 위에 10에서 20이 한 3%, 20에서 30이 1.5 정도 %, 30헥타르 이상 되는 농가가 한 2% 정도. 그럼 뭘 말하느냐? 이 그래프가 이게 소농, 조그마한 소규모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부업을 한대요. 소위 말해서 이중 직업을 가지는 거지. 소농도 하면서 보조금을 많이 받으면서 그것 가지고는 다 안 되니까 회사도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여튼 보조금 받으면서 전부 다 은행에다 농협은행에다 다 저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농협이 돈 장사해서 돈을 엄청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은행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지금 문제가 쌀값이 2배로 뛰었는데도 왜 비축미를 푸는데도 불구하고 쌀값이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푼 비축미가 아직 전달이 잘 안 됐다. 운송 때문에 뭐랄까 변명을 하는데 어쨌든 무조건 쌀값이 안 떨어져요.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나올래? 폭동이 일어날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자, 그러면 뭐가 문제냐니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매월 민간 재고의 전년과의 차이를 이렇게 추이를 보게 되면은 계속 그 전년과의 차이가 2021년까지는 작년하고 비슷하게끔 작년보다 좀 더 많이 재고가 있었어요. 근데 2022년도부터 작년보다 재고가 조금씩 적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푹 꺼집니다. 재고가 작년보다 3, 40만 톤 이게 재고가 부족한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 이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일본 정부나 농수산성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하냐? 이 쌀 재고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아까 말했듯이 요 지금 일본어로 돼 있는데 이게 겐단 정책이라고 해요. 겐단 정책. 이게 농지 축소 정책입니다. 이 농지 축소 정책이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취해온 정책이에요. 그게 뭘 말하느냐니까 아까 수요량이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잖아. 그죠? 수요량이 줄어드니까 생산을 줄여야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계속 그 농지 축소시켜 나가는 정책을 펴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농지 축소하는 양을 어느 정도 양을 축소시켰느냐? 이거는 이제 수요량하고 잘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축소시켜도 쌀이 부족할 거니까 가격이 폭등할 거고 남아도 일본 정부가 그걸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부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맞춰야 되는데 그동안 이제 일본 공무원들이 요걸 열심히 조사도 하고 예측도 하고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잘 맞춰 온 거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겠죠. 수확량하고 수요량하고 잘 맞춘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해왔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이러다가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이 발생한다 치자. 그게 바로 2023년도 하나 예인 거예요. 그때 날씨가 너무 폭등해가지고 습도가 너무 높았나? 그래가지고 이게 가을 날씨가 좀 쌀쌀해져야 쌀이 이제 연결이잖아요. 쌀이 맺히는 게 기온이 살짝 떨어져야지 그 맞히는데 그게 안 그랬던 거예요. 습도가 높고 폭염 때문에 쌀 생산량이 줄어든 거예요. 그게 한 40만 톤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정확히 지금 카운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까지 쭉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통계치까지 다 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산량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정부가 정책을 해온 게 잘한 거냐? 문제가 없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수혜량과 공급량을 잘 맞춰와가지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통계치 잘 뽑아와서 예측을 잘하고 날씨가 어떻게 될 거가 잘 해가지고 그거 맞추면 문제가 없는데 이럴 경우 어떡할 거냐 문제. 그래 비축미 풀었는데도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이렇게 될 경우 어떡할 거냐. 그럼 수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수입하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농가에서. 왜? 그동안 자기들은 경작을 축소시켜라. 살 생산량 줄여라고. 생산량을 줄이면 어때요? 내 소득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물론 보조금이 이제 좀 들어오니까 그걸로 가지고 했는데 쌀 경작하는 양이 아까봤지 봐봐. 1헥타르도 안 되는 농가가 거의 50% 가까이 됐네. 반이 되잖아요. 이거는 농가라고 살기가 민망할 정도예요. 소규모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농사만 지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업도 하고 뭐 이중 또 직장도 가지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쌀을 여유있게 생산하는 거예요. 너무 축소하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수혜량보다 20만 톤이나 30만 톤 많으면 수출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거. 수출하다가 올해는 경작이 30만 톤 정도 수출이 덜 났다. 그러면 그동안 30만 톤 정도 수출하던 걸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비축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게 남는 쌀을 일본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가지고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료도 들고 예산이 막 계속 그게 쌓이고 들어가는 거 그거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하면 된다 이거야. 왜 수출을 안 하냐 이거지. 근데 수출하는데 여기 여러 가지 제약 요인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농지 축소를 하지 말고 생산해서 남으면 수출하면 될 거 아니야. 사실은 어디야 베트남 같은 데 600만 톤인가 수출한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뭐 몇만 톤인가? 5만 톤인가 7만 톤인가 수출했다고 그래. 근데 그것도 뭐 꾸준히 하면은 20만 톤, 30만 톤 수출을 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 이런 이제 정책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하는 얘기가 왜 그러면 일본 정부는 지금 비판가들이 얘기하듯이 겐단 정책, 농지 축소 정책을 왜 폐기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농협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농협이 지금 돈을 엄청 벌었죠. 그게 이제 정부 보조금이 들어오는 것들 대부분 농협은행에 전부 다 저축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보조금이 계속 들어오는 걸 여기서는 강력히 원하는 거죠. 농수산성하고 제1농협하고 그다음에 자민당의 국회의원들 농수산족이라고 있어요. 농수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오랫동안 그것만 주로 담당해오는 국회의원들을 농수산족이라고 그래요. 가족 같은 의미로 가족. 그러니까 이게 농수산족하고 제1농협하고 그다음에 정부 농수산성 이 세 개가 트라이앵글이라는 거예요. 요게 자기들의 그 하나의 카르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익이 남는 거지. 왜? 농가에 보조금을 많이 주잖아? 그럼 그 보조금이 결국 어디로 오냐? 농협에 은행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쌀 가격을 정부가 정해요. 높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쌀 가격을 높게 책정하냐? 농부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이 사람들 먹고 살게 하도록 그 목적만 있다면은 직접 농가에다가 돈을 직접 보조해 주는 거예요. 쌀 가격은 시장에다 맡겨버리고. 그러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 사람 농사 짓는 여기에 보조금을 주면은요, 쌀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은 모든 국민들한테 다 이게 비싸게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나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부에서 지금 비축미를 사실은 푼다 그러지만 비축미 가격을 정해버려요. 비축미를 풀 때 누구한테 출하하냐면 제1농협한테 푸는 거예요. 그 농협이 모든 걸 중간에서 다 나름대로 여기서 다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가에서 쌀을 생산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도매상이나 소매상으로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 쌀이 농협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 농협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책정해서 산 다음에 비싸게 판단 말이에요. 도매상한테, 소매상한테도 비싸게 팔고. 그렇게 되면 누가 돈 다 버는 거예요. 농협이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이 농협이 이렇게 하는 것을 농수산족하고 농수산성하고 이 세 개가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정한다 얘기예요. 그래서 비판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보조금을 주려면 농가를 살리려고 생각해서 보조금 준다면 농가에 직접 돈을 주라 이거야. 그러면 지금 시중에 쌀값을 정해가지고 거기에 보조금을 높게 가격을 책정하려면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거기에 4,500억 엔 정도의 돈이 나가는데 농가한테 직접 보조를 하게 되면은 1,500억 엔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3,000억 엔 정도가 이게 정부가 보조하는 게 정책에 따라서는 이걸 절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농가에다 직접 보조를 해주면 지금 쌀값이 여기에 책정됐다 칩시다. 그럼 여기에 책정된 쌀값 정도로 농가에다가 지원해줘 버리는 거예요. 쌀값은 그냥 시중에다 맡겨버리는 거야. 수요에 의해서 높아지고 낮아지도록. 그러면 훨씬 지금보다 낮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농수산족은 왜 이렇게 하느냐. 여기 소농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 이 사람들을 그대로 계속 농사를 짓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되는 거야.
왜? 이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하잖아. 그 농수산족들은 이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주면서 자기들한테 표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민당이. 이 사람들이 숫자가 줄어들면 안 돼. 그러니까 소농을 짓더라도 전부 다 팔고 난 농사 안 해. 이러지 않도록 보조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좀 가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라, 간단한 문제. 농경지 축소하는 걸 그만두고 생산량을 늘려서 그 생산량을 남는 거는 수출한다 이거야. 그리고 쌀 가격은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라 이거야. 정부가 그걸 하지 말고. 그럼 그 정부가 중간에서 장난치면서 그 돈을 누가 다 버냐? 농협이 다 돈을 다. 이 농협이 가져가는 게 농수산성하고 연결되고 농수산족하고 관계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야. 서로. 이게 카르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보조하는 보조금으로 국가 세금을 투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쌀 가격이 높으니까 높은 가격으로 사모야 돼. 그러니까 일반 서민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세금 냈던 걸로 보조금 들어가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보조금으로 쌀을 높게 책정해가지고 나는 또 높은 가격으로 쌀을 사 먹어야 되고, 이중으로 부담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농수산성이나 농수산족이 주장해왔던 농지 축소 정책을 폐기하고 농지 축소를 하지 말고 쌀 생산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한 얘기예요. 쌀 생산량 늘려가지고 늘리면 어떻게 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팔면 돼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제 손가락 빨 거 아니에요. 쌀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기에 보조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아까 보조는 높은 쌀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돈이 4,500억 엔이나 들어가는데 직접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보조해주면은 1,500억 엔 가지고 충분히 다 가능하다 얘기야. 그렇게 정책을 펴면은 3,000억 엔 정도는 절약할 수 있다니까, 세금을. 근데 이걸 왜 안 하냐 이거. 이게 여기에 이권이 있는 거야 이게. 이 세금이 다 들어가네. 제일농협하고 이 트라이앵글에 하나 수익으로 들어간다 얘기야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이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왔는데 2023년도 한번 삐끗해가지고 지금 쌀가격이 아까 그래프 봤듯이 폭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2배로 올랐는데 이게 떨어질 기미를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뭐 한국에 와서 뭐 쌀 10kg 막 여행 와가지고 포대에 담아가지고 그거 옮기면 완전히 한마디로 집에까지 한국에서 일본까지 옮겨가는데 10kg 내가 볼 때는요 한 7만 원 8만 원 정도 올 거야. 이 보는 게.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쌀 10kg를 일본 자기 집까지 옮겨간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그게 지금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웃음을 자아내는 희극이면서 비극인데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냐 하면은 폭발 직전까지 온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동안 일본 사람들이 데모 같은 거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재무성 해체하라 하는 데모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일본에서도 데모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살기가 팍팍해졌다는 거예요. 생활이. 지금 이 쌀 가격은 바로 우리 생활하고 직결되잖아. 먹고 사는 문제하고 직결되잖아. 근데 이게 가격이 2배로 폭등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하냐니까. 학교 급식에도 일주일에 쌀밥이 3번 나오다 2번은 줄인다거나,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제품에 쌀이 덜 들어가고 뭐 보리쌀을 섞는다거나, 자, 이런 일들이 막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면은 이게 스트레스 안 받겠어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뭘 사 먹어도 보면 밥은 옛날엔 이만큼 줬는데 더 주기도 했고 했는데 이만큼 주고 가격은 더 높이고 그러면 이게 짜증이 난다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정부에 대한 반정부적인 마인드로 갈 거 아니에요. 7월 중순쯤 되면은 참여 선거가 있어요. 그때까지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진다는 어떤 그 신호를 보내주지 않으면 정말 폭동이 날지도 모르고 선거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최근 일본 내에서 재무성 해체 시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그동안 일본 국민들은 사실 데모라고는 60년대 그때 안보 소동 때 이후로는 거의 데모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겠어요? 시청자 여러분, 일본에서 왜 데모가 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간단합니다. 60년대 이후로 일본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되니까 자민당이 2차 세계대전 때 폭망을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60년, 70년 되니까 세계 제2의 경제대국만큼 잘 살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민당 만세 이거죠. 그리고 정부가 어쨌든 자민당이 정부고 정부가 자민당이고 그러니까 이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옛날에는 참 그렇게 일본이 뭐 잘 살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랬던 나라가 2차 세계대전 때 폭망했는데 거기에서 제2의 경제대국으로 만들어준 거야. 60년, 70년대.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권 자민당에 대해서 불만이 없었던 거예요. 최근에 중국이 어때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중국이 90년대 기준으로 하면은 그 이후에 최근까지
40배 경제 성장을 했어요. 40배. 그걸 누가 했어요? 공산당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한 충성도랄까, 공산당에 대한 신뢰도랄까, 이게 엄청났다는 거죠. 최근에 와서 이제 시진핑이 3선까지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했잖아요. 미국과의 관계도 막 그렇고. 그 이후에 그랬던 거지. 그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공산당을 저렇게 믿고 신뢰하고, 저 중국은 진짜 우리 상식으로는 공산당을 저렇게 신뢰하고 믿는단 말이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면 그 공산당이 먹고 살게 해준 거예요, 인민들을. 중국이 옛날에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제2의 경제력으로 올라서게 해주고, G2라는 얘기 듣게 해주고,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아직도 뭐 그렇게 잘 사는 사람은 소득 뭐 5억 넘는 사람들이 아직도 뭐 월 30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 수익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긴 해도 어쨌든 15억 인구 중에서 많은 그 국민들이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충성도, 신뢰도가 높았던 거죠. 자민당도 마찬가지예요. 자민당도 60, 70,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자민당이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버블 경제까지 올라간 거 아니에요. 급성장을 한 거 아니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정치권에 대해서 불만이 뭐 걸겠어요. 하루하루 뭐 더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버블이 꺼지고 나서부터 그 뒤로 30년간 계속 지치되면서 자민당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충성도가 떨어지고 효용도가 떨어지고 유통 기한이 이제 서서히 끝나간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죠. 최근에 와서는 이제 이 모든 문제들이, 적폐가 다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재무성에 대해서 반대 시위, 이제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먹고 살기가 팍팍해졌다 이거예요. 딱 한마디로. 그게 몇 년 사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 급격하게 그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2022년도 무렵이죠. 코로나가 아마 그때 21년, 22년 그때부터 일본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엔저가 이제 나왔죠. 엔저가 나오면서 자산이 뭐 30, 40%푹 꺼지는 현상도 있었고, 물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수입 물가가 높아져가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임금은 오르지 않고, 이런 것들이 요 몇 년 사이에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시 또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쌀값도 폭등을 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재무성 해체 데모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겁니다. 지난번에 중의원 선거 해가지고 국민민주당이 대약진을 했어요. 7석이었다가 뭐 28석인가? 딱 4배 뛰었어요. 그 다음에 자민당하고 공명당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더 많은 거죠. 야당이 합하면 의석수가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민당하고 공명당이 지금 여당이긴 하지만 과반을 못했기 때문에 불안불안한 여당이에요. 야당이 힘을 합쳐가지고 지금 현재 총리를 불신임안을 내게 되면은 바로 그냥 그날로 총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이제 자민당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쌀값 문제까지 터지고, 그 다음에 하나 결정적인 아까 국민민주당이 뭘 주장했냐면은 지금 103만 엔을 벌게 되면은 그때부터 세금이 막 여러 가지 붙게 돼요. 다양하게 뭔가 추징되는 게 있어요. 뭐도 들어야 되고 뭐도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냐? 103만 엔 내 수입이 103만 원 넘어가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어디까지냐니까 130만 엔 정도, 135만 엔 정도인가 벌어도 오히려 103만 엔보다 내가 수령하는 돈은 더 적은 거야. 왜? 여기에 뜯기고 저기에 뜯기고 여기에 가입해야 되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노동을 안 해요. 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젊은이들한테,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쥐약인 거야. 그러니까 소득이 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벌고 내 세금 안 내. 103만 원 정도 벌고. 그런데 이제 국민민주당의 당수가 무슨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선거에서 요 104만 원 요 선을 175엔인가 173엔인가 뭐 하여튼 170엔 좀 넘은 그 선까지 끌어올리자고 얘기한 거야. 요때까지는 세금 안 내도 되도록. 왜 그러냐니까 과거에 요게 요 액수가 책정됐을 때에 그때 일본의 경제 수준하고 지금의 경제 수준하고 비교하니까 요 액수가 170 몇 엔 고기의 선에 맞더라 이거야. 그만큼 성장했으니까 여기에 맞춰야 되는데 아래 그어놓은 선이 몇십 년 전에 그어놨던 선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너무 낮다 이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주장했더니 젊은이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국민민주당을 젊은 20대에는 자민당 지지보다 높아요. 놀랍죠. 결국 28석밖에 안 되는 국민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지도가 20대에서는 오히려 자민당보다도 더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민주당이 이제 완전히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자민당에서 국민민주당 28석만 합치면은 이제 안정적인 여당이 될 수 있는데 연합해서 정권 하자 하는데 이 국민민주당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자민당에 들어가서 자민당이 총리가 되는 그 구도소에 들어가 버리면 내 존재감은 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야당으로 남아 있으면서 계속 끈끈이 이제 자민당에 뭔가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은 이 국민민주당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어떤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민주당 당수가 하는 얘기가 103엔에 선거한 걸 173엔인가 뭐 5엔인가 거기로 선을 올려자. 이 경계선을 올리자.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반대하고 안 받아들여주는 데가 재무성인 거예요. 왜냐? 이게 세금하고 관계된 거예요. 여기에 만약 이렇게 됐을 경우에 10조 엔 이상이 되는 세금이 덜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수가 몇 조 정도 되냐면 75조 정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한 10조 엔 빠져나가 버린다 치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성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세대는 어때요? 국민민주당의 주장을 열렬히 지지하는 거야. 여기에서 이제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재무성은 말이지 지금까지 소비세도 계속 올려온 게 재무성이에요. 지금 일본의 그 경기가 이렇게 처지고 성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니까 소비세를 올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처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0%. 이 소비세를 그동안 쭉 올려왔잖아요. 올릴 때마다 경기가 출렁출렁했어요. 좀 성장하려다가 세금 올릴 때마다 출렁 꺼지고 다시 또 올라가다 출렁. 그걸 전문가들은 그때마다 세금 올릴 때마다 일본의 성장 그 씨앗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 성장을 가장 대한 요인은 이 소비세 올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소비세 10%가 너무 과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걸 좀 줄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민주당도 그렇고 야당들도 그렇고. 그때마다 재무성이 계속 반대하는 거예요. 자민당도 물론 당연히 재무성에 이거 때문에 총리가 이제 재무성의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적자가 계속 나면은 그건 결국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도 얼마입니까? 재정 적자가. GDP의 265%.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가 한 45%에서 50% 정도 된다는 거야.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일본이 265%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부채가 이렇게 많은데 세금을 덜 걷자는 건 말이 되냐 이거지. 재무성 입장에서는. 돈 쓸 때는 많은데 세금을 줄이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적자만 나는 거 아니야 이거. 그 문제가 이제 심각하니까 재무성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런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뭐 어쩔 수 없다. 포기하고 일반 국민들이 또 일본 정부를 잘 따르는 종순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선 거야. 내가 유학할 때 일본에 찬란했던 그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와서 사회에 도덕도 없었고요. 일본 사회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갖출 것 다 갖춰진 그런 사회였어요. 왜냐? 기사에 일본이 잘못했다거나 일본이 뭐 그 사건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거의 별로 없었어요. 기사들이. 가끔 나면 한국인 아니면 중국인이 뭐 범죄를 벌였다. 그 정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민족은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모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라는 인식이 거의 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어떠냐? 지금 사회 전반에 안 좋은 일들이 많으니까 지금 쌀 도둑이 그렇게 행위한다잖아요. 이게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일본에 지금 쌀 도둑이 그렇게 창궐한다고 그래요. 창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일반 사회에 불만이 팽배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무성 해체하라 이런 이제 데모가 전국으로 번져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데모가 번져나가는 데는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한국의 이웃나라 이 데모하던 거 봤잖아요. 저렇게 하니까 사회가 바뀐다. 우리도 그러면 해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일본에서 많이 배웠어요. 저렇게 하면은 일본도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일본이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일본이 그럴 것 같아요. 일본이 데모에 대한 데모하는 세포가 다 죽어 있다가 한국이 하는 거 보고서 세포가 되살아나기 시작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하면 되겠다.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의식이 생겼을 거예요, 분명히. 분명히 누군가가요. 파워본이에요. 어떤 리더가 한번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씨앗을 퍼뜨려 가지고 번져나가요. 지금 보면은 재무성 해체하라 하는 그 데모도 지금 이런 거하고 전부 다 연결돼 있어요. 일본 쌀값 폭등하는 거하고 이게 폭등하다 보면 생활비가 소위 말해서 엔겔 개수가 높아지잖아요. 엔겔 개수라는 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금에서 먹는 데 쓰는 돈 퍼센트를 엔겔 개수라고 해요. 엔겔 개수가 높아진다는 거는 가난 지수가 가난 지수. 가난해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일본이 지시해버려서는 가장 엔겔 지수가 높아지고 있어요. 폭등하고 있어요. 폭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서민들은 가난해지고 있다는 거. 먹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걸. 쌀밥 먹기도 힘들어졌다. 이게 무슨 북한입니까? 이 밥에 고깃국이라는 얘기가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일본에 지금 쌀밥을 먹기 힘들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1년째 안 됐는데 이게 계속 쌀값이 중반에 계속 간다. 7월 달에 내가 참여연 선거 때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거하고 지금 재무성 해체 데모하고 같이 이게 엮여져서 공연을 일으키면은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 조용했던 일본에서도 한번 뒤집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죠. 옛날에 메이지 유신도 그렇게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일본도 참을 만큼 너무 이게 그동안 쌓여있던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한꺼번에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해졌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